안녕하세요. 제비티입니다.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최근의 청약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요즘에 거의 올 초부터 6개월 동안 분양권 스터디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걸 하면서 저도 전국에 있는 분양 시장을 계속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라던가 주변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하면요 청약 경쟁률이 잘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미달이 나는 곳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들을 보면 주변 시세 대비 고분양가가 많고 입지가 또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런 곳들이 계속 미달이 나는 거죠.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분양가는 그렇게 저렴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까 완판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최근에 대구에 분양을 했던 범호 아이파크라는 단지가 있어요. 거의 후분양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33평 기준으로 거의 한 10억 정도의 분양을 했는데 두 자리 이상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경쟁률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지금 대구의 시장이요. 힘들어요. 지금 아직까지 매매 전세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이게 이 정도의 두 자리 이상 경쟁률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분양가가 또 그렇게 저렴하게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잘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도 아직까지 반등을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분양했던 단지가 있어요. 여기 부산의 남구에 대연 DIL이라는 단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두 자리 이상 경쟁률이 나오면서 완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 도시의 흐름이 좋을 때 이렇게 분양을 하면 경쟁률이 잘 나오고 이런 형태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이 지역의 분위기가 안 좋더라도 확실히 입지적으로 좋다라고 했을 때는 완판이 나고, 아니면 정말 가격적으로 저렴하다라고 했을 때 완판이 나고, 이 두 가지 형태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더 요즘에 만약에 신규 분양하는 단지를 본다 했을 때는 이 적정 분양가를 비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적정 분양가를 비교하는 것들을 과제를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게 하면 되게 어려워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적정 분양가를 비교한다 했을 때는 딱 주변에 있는 아파트하고만 비교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판단을 못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주변에는 다 구축 아파트만 있는 거예요. 근데 구축만 있는 데서 갑자기 새 아파트가 다 분양을 한 거죠. 그 구축 아파트하고만 가격 비교를 하면 제대로 가격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구축은 상품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그것보다는 당연히 비싼 게 맞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 신규 분양 단지보다 입지가 더 좋은 곳들과 계속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천안에 분양했던 단지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천안 롯데캐슬이라는 요 아파트인데요. 근데 여기가 지금 33평이 가격이 4억 지금 5천, 6천 정도예요. 그럼 이것만 봤을 때 사실 이게 되게 비싼가 저렴한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보면 신축 아파트도 있고 분양권도 있고 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대부분 거기 있는 아파트들이 33평 기준으로 4억 후반 그 정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애매할 수 있죠. 아, 이게 비싼가 저렴한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얘보다 급지를 더 높여서 거기에 있는 기축 아파트랑 비교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입지를 더 높인다고 하면 천안에서는 성성지구에 있는 기축 아파트들과 좀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 성성지구 같은 경우도 원래 분양할 당시에는 30평대가 3억 초반 정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가격이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격을 비교하면 지금 요 천안에 있는 그 두정동에 있는 새 아파트를 사는 가격에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아니면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성성지구에 있는 기축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이 더 낫다는 거죠. 무조건 이게 상품성이 더 새 거라고 해서 얘를 사는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비교하면 얘가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청약 경쟁률을 보더라도 이게 경쟁률이 잘 나오지 않았고, 현재 지금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보더라도 마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적정 분양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요즘의 청약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처음에는 고분양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미달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보다 더 비싸게 어떤 아파트가 분양을 해버리면요, 상대적으로 여기를 더 저렴하게 판단을 하고 이 남아있던 잔여 세대가 되게 빨리 소진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수원이었어요. 수원에 매교역 펠루시드라고 매교역 쪽에 분양했던 단지가 있어요. 여기가 33평 기준으로 한 9억 정도에 분양했거든요. 근데 이 분양을 했을 당시에는 비싸다고 미달이 났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영통역 쪽에 영통역 자이라는 단지가 분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통역 인근은요, 학군도 좋고요, 학원가도 밀집이 되어 있고요, 상권도 좋아요. 입지적으로는 되게 좋은데 여기가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상권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대부분 이게 구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곳에 지금 자이라는 브랜드의 그런 아파트가 딱 들어온 거죠. 근데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여기가 30평대가 10억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일부 미달이 있었지만 이게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이제 계약이 다 끝나버렸거든요. 이게 딱 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이게 10억인데 됐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9억이 저렴하네? 그러면서 매그역 팰리스드에 남아있던 물량이 거의 급격하게 소진된 거죠. 그쵸. 그리고 또 여기에 영향을 줬던 요인이, 요즘에는 이렇게 미달이 나면요, 원래는 계약금이 분양가의 10%잖아요. 근데 이걸 5%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분양가가 10억이라 했을 때 이게 10%면 1억이 들어가는데 5%면 5천만 원이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소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되면서 용인에서 분양을 했던 영통역 프라시엘이라는 단지가 있어요. 얘도 원래 미달이 났었는데 영통역 자이가 분양을 하면서 그 여파로 얘도 빠르게 물량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분양 시장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이게 분양했을 당시에는 미달이 났고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고 이런 단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추이를 봤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들이 적용되는 단지는 저렴하게 분양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공사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고분양가로 갈 확률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 분양을 계속적으로 그 가격에 해버리면 그 이전에 했던 애들은 더 이상 고분양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미달이 났고 아니면 그런 애들이 마피가 나서 힘들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신규 분양하는 단지에 비해서 얘가 입지가 더 괜찮고 얘가 저렴하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걸 먼저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분양 시장이 저는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적정 가격을 잘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적정 가격을 비교할 때 딱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입지예요. 내가 그 도시의 입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도시에서는 어디가 지금 제일 좋은 곳이지, 그 다음 어디지, 그 다음 어디지, 그걸 대략적으로 알면 일단 그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두 번째는 가격을 보는 거죠. 그럼 이 정도 입지에 이 가격이 괜찮을까? 아니면 여기보다 입지를 더 높였을 때 거기에 있는 기축이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여기에 사는 게 좋을까? 여기에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관점을 넓혀야 돼요. 이걸 이 도시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비교를 하면요, 확실히 명확해집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딱 주변에 있는 아파트만 보고 비교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약만이 정답은 아닌 거죠. 점점 청약이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신축 아파트 아니면 기존에 먼저 분양했던 분양권, 이런 것들도 잘 찾으시면 정말 보석 같은 아파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소침님들의 사연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은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비티님. 저는 2019년도에 조합원 입주권을 피를 주고 매수한 아파트에 이제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입주를 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미등기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날 때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돼서 아직까지 등기가 안 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민은 지금 이사를 가려고 이 집을 전세를 내놓은 상태라고 해요. 근데 빨리 내놓고 전세를 맞추고 싶어가지고 낮은 가격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2달 정도 뒤면 이 아파트 인근에 입주가 많다고 해요. 새 아파트 입주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전세가 안 맞춰졌는데 더 맞추기 힘들까봐 고민이라는 얘기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지금 미등기
상태라고 했잖아요. 세입자분들의 전세 보증 보험이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꺼려해서 세입자분들이 안 들어오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전세를 잘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저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미등기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아직 등기가 안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분이 이게 등기가 날 때까지 팔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처럼 이제 전세를 맞추고 싶어도 이게 전세 보증보험, 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혹시나 내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나중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꺼려지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전세를 잘 맞추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떻게든 그 세입자분의 불안함을 좀 없애주고 전세를 잘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지금 불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아직 등기가 안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세 계약을 맺을 때요. 특이하게 명시를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입자분이 들어오고는 싶은데 불안해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특이하게 확실하게 명시를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특약을 기재할 때 분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부분이 혹시나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까봐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심할 수 있게 우리가 특약을 기재하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출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출이 있을 때 당연히 이 대출은요, 세입자분이 전세 잔금을 칠 때요, 상환을 해야 돼요. 당연히 이걸 하겠지만 그래도 세입자분들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잔금일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상환한다라는 문구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뭐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두면 이제 세입자분들이 조금 더 덜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특이하게 넣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전세 가격을요, 상대적으로 낮게 내놨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세가를 높게 받겠다는 욕심을 버리는 게 맞고요. 주변에 향후에 또 많은 또 다른 단지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전세 가격이 그 시기에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전세 가격을 내가 얼마까지 내려야 하냐라는 그 기준은 없어요. 근데 이걸 계속 내리다 보면 내가 만약에 이걸 내려가지고요. 원래 기존에 한 시세가 3억이었어요. 근데 나는 한 2억 5천 받겠다 내렸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막 2억 4천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난 더 내려야 되잖아요. 이거 계속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어느 정도 내리고 나서는요. 그냥 가만히 뒀어요. 가만히 두고 제가 부동산에 얘기를 해놨죠. 정말 여기 들어오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제가 가격을 조정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정말 원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과 협의를 했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뭐 전세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분들도 그걸 인지하기 때문에 가격을 더 낮추려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세입자분이 원하는 만큼 낮춰줄 순 없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서 조금은 더 조율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했죠. 항상 뭐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잖아요. 뭐 매매 계약이든 전세 계약이든 모든 게 협상이에요. 그래서 이 협상이라는 건요, 어느 한쪽만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나도 양보를 조금 하고 상대방도 양보를 조금 하면 이 협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좋고요. 이건 정말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살고 싶어 하는 이라면요, 이 협상이 잘 돼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양보를 해주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분들은 소장님들이 딱 보면 알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분이 제 집을 두 번이나 이제 보러 오신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두 번이나 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가격이 본인이 원하는 가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했던 가격은 아니지만 제가 그 가격에서 더 낮춰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월하게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협상을 잘 해 나가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부분이에요. 결국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뭔가 그 안에서 더 특별한 것, 뭔가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걸 주는 것들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죠. 그 경쟁력이라는 게 내가 이 세입자 분들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하면 힘들 수 있죠.
나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내가 너무 과하게 해준다 했을 때 그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하지 않은 선에서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이사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테리어를 다 해줄 순 없지만 간단한 것들은 해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탄성 코트나 줄눈 같은 건데요. 탄성 코트는 우리가 베란다 같은 벽, 욕실 벽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페인트칠 같은 거 해주는 거고요. 줄눈은 타일 바닥에 때가 잘 끼지 않게 해주는 건데요. 이걸 해주면 세입자분도 좋지만 제 집을 깨끗하게 써주기 때문에 제 입장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줄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전세가 아니라 뭐 월세다. 월세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냐면 렌트풀이라고 해가지고 뭐 한 달 정도 월세를 안 받는 것도 해줘요. 저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제가 그렇게 해준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해진 건 없지만요. 내가 뭔가 저분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하면요. 조금 더 다른 물건보다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축 아파트 전세를 조금 더 잘 맞출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일단 특이하게 좀 기재를 하는 거죠. 특이하게 이 세입자분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시를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을 낮추는 부분이죠. 근데 전세 가격을 한정없이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낮춘 다음에 확실하게 요 집에 들어올 분이 있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조정해주는 방법으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쟁력을 갖추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이 물건이 이분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갖고 있다고 했을 때는 아무리 물건이 많다 하더라도 내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최근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중 하나가 분양권을 살 때 손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손피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제가 오늘은 이 영상에서 손피를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씩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분양권을 매수할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프리미엄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분양권을 살 때 이거 아까처럼 손피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손피라는 거는요. 내 손에 만약에 손피가 1억이다. 1억이다 하면 내 손에 이 파는 사람 통장에 무조건 1억은 들어올 수 있게 다 모든 걸 공제하고 1억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손피입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분양권 거래할 때 이 프리미엄에 대해서 판단할 때 다운 거래가 있죠. 다운 거래. 다운 거래는 이게 뭐냐면 실제 프리미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거래를 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운으로 할 때 여기가 만약에 원래 피가 5천이라고 했어요. 5천만 원. 근데 이걸 다운으로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실제로 실거래가 신고는 한 2천만 원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3천만 원은요. 이걸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그 뭐 통장에는 안 찍히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단 다운은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이고 손피는 일단 지금 판례에 의해서 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원래 가격으로 하는 거죠. 실거래 가격, 실가로 하는 거죠. 실가로 만약에 지금 프리미엄이 만약에 1억이라 했을 때 그럼 1억이면 우리는 이 1억을 그냥 다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실거래가로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 우리가 보통 손피나 다운이라 했을 때 그래도 다운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손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피로 할 때는요, 우리가 실제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계산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요. 요거를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제가 피를 1억, 손피 1억이라고 딱 정하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손피가 1억이다. 1억. 맞죠? 손피 1억이다. 이거는 이제 이 매도자가 1억을 무조건 받고 싶다는 거겠죠. 1억이다 했을 때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 여기서
양도세를 계산해야 돼요. 양도세. 근데 양도세를 계산할 때 우리가 손필 때는 두 번을 계산해야 됩니다. 1차 양도세, 2차 양도세를 계산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왜 두 번을 하는지 계산하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양도세 계산할 때 일단 분양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양도세율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분양권을 갖고 있었다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걸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 하면요. 이 분양권의 양도세율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지방세 포함해서 77%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분양권을 1년 이상 보유했다. 1년 이상. 1년 이상 보유했다고 하면 요 양도세율이 66%입니다. 66%.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 손필 1억을 받고 싶은데 만약에 1년 이상 이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요 경우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양도세율을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점. 손필로 할 경우에는요. 이 양도세를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가 냅니다. 그래서 이 손필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양도세 매수자 부담 방식. 그러니까 양도세를 매수자가 내기 때문에 매수자 부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손피 1억이라고 했잖아요. 피가 1억입니다. 1억. 1억에서 우리가 양도세 계산할 때 공제되는 게 있어요. 일단 인적 공제인데요. 인적 공제는 한 사람당 1년에 인적 공제가 250만 원이 됩니다. 그럼 250만 원을 빼줍니다. 여기서 250만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개수수료를 빼주는데요. 제가 중개수수료는 그냥 1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빼주죠. 이렇게 일단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1억에서 350만 원을 빼게 되면요. 요렇게 9,65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 9,650만 원에 아까 제가 양도세율이 1년 이상인 경우 66%라고 했잖아요. 이걸 곱해줍니다. 여기다가 66%.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요. 이게 6,400만 원이 됩니다. 6,400만 원. 그쵸? 6,400만 원 되는데 이게 1차 양도세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양도세 6,400만 원 나왔으니까 매수자가 6,400만 원만 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 6,400만 원이라는 이 양도세가요. 원래는 매도자가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손피로 하다 보니까 원래 매도자가 내야 되는 양도세를 매수자가 대신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세금을 부과하는 그 분들이 딱 생각했을 때는 이거 매도자가 내야 될 거 매수자가 대신 냈으니까 매도자에게 이득이 생겼구나. 그럼 이 이득에 대해서 한 번 더 양도세를 매기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양도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1차 양도세가 6,40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쵸? 여기에다가 아까 그 1년 미만 양도세 66%를 곱합니다. 66%. 그쵸?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4,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1차 양도세, 2차 양도세가 다 나온 거예요. 이걸 합치면 돼요. 그러면 1차 양도세 6,400만 원에다가 2차 양도세 4,200만 원을 더하면 이 총 양도세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그럼 이 양도세가 6,400만 원에 4,200만 원 두 개를 합치면 1억 600만 원이 나옵니다. 1억 600만 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래 손비 1억을 받겠다 했잖아요. 그 1억을 합쳐줘야 되죠. 그럼 그 1억에다가 이 지금 양도세 1억 600만 원을 합치게 되면 총 얼마가 나오냐면요. 2억 600만 원. 2억 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사시는 분은요. 피를 2억 600만 원을 주고 이 분양권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뭔가 매수자에게 불합리하잖아요. 매수자가 양도세 내야 되고, 원래 피가 1억인데 2억 600만 원까지 내야 되고, 뭔가 불리해 보여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양도세를 내는 그 일반 거래로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이 매도자가 1억을 남기고 싶다 했을 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억을 남기고 싶다, 이 사람이. 그러면 이게 피가 달라집니다. 피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만약에 이게 피가 만약에 3억이잖아요. 이 3억.
3억에다가 아까 똑같이 한번 해봐요. 우리가 그 인적공제 250만 원, 그리고 중개수수료 만약 100만 원이라 했을 때 이걸 계산을 하면 2억 9,600, 2억 9,650만 원이 됩니다. 그쵸? 2억 9,650만 원. 그럼 여기에다가 양도세율 66%를 곱해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양도세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1억 9,6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 3억에서 양도세를 뺀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대략 이걸 2억이라 잡았을 때 그때 이제 1억이 남게 되죠. 그쵸? 그러면 이분이 이제 만약에 난 1억을 딱 남기고 싶다 했을 때 이 매도자는 P를 3억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손피로 했을 때는 이 P가 3억보다 더 낮은 아까 2억 600만 원, 거의 2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 왜 손필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손필을 왜 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요. 왜 사람들이 굳이 이 복잡한 계산을 하면서 손필을 하는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게 내가 계산하기 어렵다고 하시면요. 그 부동산에 문의를 하시면 소장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계산해 주십니다. 근데 그래도 미리 제가 이렇게 손필 계산법을 좀 알려드리면 이거 좀 숙지를 하시고 소장님 얘기를 듣고 소장님이 계산해 주는 걸 딱 보면 그래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청약 저축 통장에 납입하는 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이 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청약 통장을 해지를 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83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1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어요. 내가 더 하고 싶어도 이 한도가 10만 원으로 딱 잡혀 있었는데 24년 9월 이후부터는 25만 원. 매달 15만 원씩 더 넣을 수 있잖아요. 높아졌죠. 근데 이 금액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민간 분양 받는 건 상관없고요. 공공 분양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공 분양에 우리가 당첨이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무주택. 내가 무주택으로 3년을 유지를 해야 돼요. 3년이 유지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은 순이에요. 그래서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은가?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공공 분양하는 그런 단지들의 당첨되는 금액 커트라인 있잖아요. 그게 얼마인지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서울이 궁금하다고 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그 SH 서울도시공사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공지사항에 보시면 그 당첨 커트라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봤더니 최근에 마곡 16단지 여기를 공공 분양을 했었거든요. 여기 당첨된 커트라인이 얼마냐면요. 거의 84형 같은 경우는 2,300만 원. 그래서 보통은 뭐 서울이나 지금 수도권에서 우리가 공공 분양에 당첨이 되려면 그 납입 인정 금액이 보통 2,300만 원에서 한 2,500만 원. 요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금액에 빨리 도달할수록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내가 이 청약 통장을 유지를 할 것인가 해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기존에 청약 통장에 납입을 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분, 아니면 이제 시작하는 분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청약 통장에 납입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청약 통장에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그러면 요즘 당첨 커트라인이 한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1,500만 원을 더 만들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 1,500만 원은 이제 저희가 25만 원씩 우리가 1년을 하면 300만 원이거든요. 그럼 300만 원이니까 이거를 5년, 내가 5년 정도 납입을 하면요. 이 금액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더 유리한 케이스는 이것보다 내가 납입한 금액이 더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분이 2,500을 만들기까지는 500만 더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500을 만드는 데까지는 우리가 2년이 채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해볼만 하잖아요. 그쵸? 이런 분들은 유리해요. 그냥 청약 통장을 계속 가져가서 최대한 공원 분양을 해보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납입한 금액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이제 시작하는 분들.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25만 원씩 납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2,500만 원이 되려면 얼마가 걸리냐면요. 매월 납입을 한다 하더라도 2,500만 원을 만들려면요. 10년이 걸리죠. 10년. 그러면 이 10년 동안 나는 무주택 자격 유지를 해야 되고 돈도 계속 모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사실 공공 분양만 바라보면서 이걸 하기보다는요. 그냥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기축 아파트 아니면 뭐 분양권이든 그냥 이런 걸로 내 집 마련하시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민간 분양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너무 이 기간 동안 내가 기다려야 된다는 기회비용이 크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청약 저축 납입하는 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을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일단 기존에 내가 계속 열심히 납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돈이 된다, 1,000만 원 이상 된다라고 하면요. 그런 분들은 이제 25만 원씩 매달 매달 넣으면은 우리가 보통 지금 당첨 커트라인 정도 되는 그 금액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이 너무 적고 아니면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했을 때는 사실은 그 당첨 커트라인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가려면 10년까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 민간 분양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10년의 시간을 내가 집 없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한 내가 기회비용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뭐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딱 그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저희가 사전 점검하는 거랑 잔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 치르는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첫 번째 사전 점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전 점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꼼꼼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저희가 이제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이제 입주가 다가오면 저희가 입주 지정 기간을 주거든요. 분양회사에서. 그게 보통 준공일로부터 한 2달 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전 점검하러 오세요라고 이제 우편물이 와요. 근데 이게 뭐 한 번에 그 단지 전체에 뭐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동별로 나눠가지고 날짜를 좀 분산해서 오라 하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사전 점검을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그냥 사전 점검일 때 우리가 그 아파트 내부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때 하자를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저는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때 좀 팁을 드리면 혼자 가시는 것보다는 친구든 가족이든 여러 명이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자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혼자 보다 보면 놓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명이랑 가면 내가 놓치는 부분을 체크해 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또 갈 때 준비물이 있어요. 줄자랑 띠지 같은 거, 뭐 하자 있는 부분 좀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는 부분, 그런 거 하면 좋은데 이걸 챙겨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뭐 가구 같은 거 있잖아요. 대형 가전이나 가구 같은 거를 이제 나중에 이사할 때 어떤 계획 없이 이제 그거 물건 넣으려고 하면 배치를 할 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사전 점검하는 날 뭐 이렇게 치수도 좀 되고 하면 미리 어떤 공간에 배치를 할지 계획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뭐 저희가 뭐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것도 미리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창문, 뭐 가로, 세로 길이라던가 이런 거 미리 체크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사전 점검 가면 아파트 입주 지원 센터에서 준비물로 다 챙겨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사전 점검 현장에 우리가 딱 갔어요.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뭘 봐야 되나요? 제가 동선
네, 흐름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내 집이 있잖아요. 들어가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전 첫 번째로 체크할 게 도어락이라 생각해요. 제가 실제 이제 겪었던 일인데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거든요. 문을 닫았는데 나중에 다시 나가려고 하니까 도어락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나가서 되게 고생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것부터 잘 되는지 한번 체크하시면 좋고요. 저희가 이렇게 현관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양쪽에 보통 뭐 이렇게 신발장이 있어요. 그 신발장 그냥 대충 보고 나가는 경우 많은데 저는 그것도 되게 체크를 할 게 많다고 생각해요. 일단 문이 잘 열리는지 열어보고 칸막이마다 이게 잘 빠지는지 체크해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에도 스크래치가 이렇게 많이 난 게 있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 다 하자 보수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 현관에 보면 이제 바닥 타일 같은 게 깔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흠집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현관 들어오시면 보통은 화장실, 거실 화장실이 바로 있거든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저는 뭘 하냐면 물을 틀어봐요. 수압이 잘 되는지, 높은지 낮은지 좀 체크를 하고요. 저희가 보통 화장실 가면 또 이렇게 수건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수납함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이 잘 열리는지 보고 또 거기 칸막이 같은 것들, 스크래치 같은 게 있는지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 이제 벽에 타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 하자가 되게 많이 생겨요. 어떤 하자냐면 그 벽이 깨지거든요. 제가 이제 새 아파트 이제 입주해서 살아본 적도 있고 전세해 준 적도 있는데 요즘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그 화장실 벽면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혹시나 지금 금이 가 있는지 보시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뭐 실입주를 하신 거나 임대를 줄 때도 이게 벽이 깨지는지 이거 좀 잘 체크해 달라고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 화장실이 있으면 방이 있잖아요. 그 방에 이제 가셔서 저희가 만약에 옵션으로 붙박이장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붙박이장 하자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나무로 이렇게 된 건데 서랍을 여니까 거기 다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고 흠집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저는 다 하자 보수를 받았거든요. 혹시 그런 상황인지 잘 보시고 거기 보통 이제 창문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열리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오시면 이제 보통 이제 거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전 점검할 때는 거실 바닥을 이제 두꺼운 그런 종이로 다 덮어놨어요. 그래서 바닥을 잘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입주를 했을 때 꼭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주했을 때 좀 팁을 드리면 이제 보일러를 트는데 제일 높은 온도로 한 하루 이상 이제 트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저희가 환경 호르몬 있잖아요. 새집 증후군. 이걸 좀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온도를 갑자기 높이게 되면 바닥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바닥이 짝짝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자를 좀 빨리 찾아내가지고 보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거실에 보면 베란다 창문이 있잖아요. 그때 창문이 잘 열리는지 손잡이가 잘 되는지 좀 체크하고 또 보통 그런 창문들이 실리콘으로 이렇게 많이 발라져 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괜찮은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게 부엌이에요. 근데 부엌 같은 경우는 일단 싱크대가 있잖아요. 싱크대에 물이 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이제 그 싱크대 쪽에 보면 이제 싱크대가 많이 여러 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을 다 열어보고 하자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면 전기 그 압력밥솥을 이렇게 넣는 칸이 별도로 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된 곳이 보면 나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써보니까 이게 증기가 나오잖아요. 압력밥솥에서 이게 물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자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되어 있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저희가 이제 부엌 옆에 이제 다용도실이 있어요. 근데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탄성 코트거든요. 근데 탄성 코트가 뭐냐면 보통은 저희가 다용도실 벽이 페인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제가 살아봤었는데 곰팡이가 잘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결로 같은 것도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게 탄성 코트예요. 그래서 비용 같은 경우도 제가 했을 때 100만 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 다용도실이나 저희가 물이 좀 많이 쓰이는 곳들 있잖아요. 베란다나 그런 곳들에는 좀 탄성 코트 같은 거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탄산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실입주 아니고 임대 주더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벽 같은 것도 깨끗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이제 임대 줄 때도 임대가 잘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줄눈 같은 경우는 이제 싱크대나 욕실 바닥에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고롱 사이사이에 때가 잘 안 끼거든요. 깨끗해 보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산보트나 줄눈이 돼 있으면 집을 팔 때도 집이 되게 깨끗해 보이니까 매도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아파트 측에서 옵션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별도로 알아봐야 돼요. 근데 보통은 제가 알아보니까 이사 청소 해주는 곳에서도 이걸 뭐 같이 해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하루면 다 가능하거든요. 미리 이제 우리가 이사 뭐 청소 업체 알아볼 때 이런 것도 같이 알아보셔가지고 이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좀 체크해야 되는 곳이 드레스룸이에요. 요즘에는 보통 안방에 드레스룸이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드레스룸에 크게 하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드레스룸에 이렇게 벽지가 이렇게 발라져 있는데 그런 곳에도 이렇게 흠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지 좀 체크를 하고 거기 이제 짜여져 있는 이제 가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혹시나 잘 되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이 있으면 문이 잘 여닫히는지, 물이 나오면 물이 잘 나오는지, 선반이나 뭐 타일이 붙어 있으면 스크래치나 금간대는 없는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제가 이제 거의 옵션을 풀옵션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집에 이제 살게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옵션이면 저는 되게 신경 써서 잘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옵션을 넣었던 것들이 다 대부분 하자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비용이었으면 제가 그냥 별도로 알아보고 그 가구 같은 것들을 했을 때 훨씬 더 퀄리티가 높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새 아파트 이렇게 입주하실 때 옵션을 많이 넣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 있는지 꼭 체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새 제품 언박싱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쵸? 새 아파트 언박싱이네요. 사전 점검.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네.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니까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막상 사전 점검 가면 그렇게 꼼꼼하게 봐야 되는지 잘 몰라요. 특히 이렇게 새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까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준공이 된 지 3년 넘었거든요. 아직까지 하자가 계속 나와요. 제가 여기서 정말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사전 점검하실 때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내가 실입주를 하거나 임대를 주더라도 계속적으로 하자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하자 같은 경우는 요즘에 아파트에서 그런 하자 접수할 수 있는 앱을 깔게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사진 찍고 내용만 적어서 이렇게 접수를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집에 살지 않더라도 임대인 분에게 좀 숙지를 시켜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잘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리면 동영상이랑 사진을 좀 많이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 점검 때 이렇게 많이 찍어 놓으면 우리가 만약에 임대를 놓잖아요. 그때 부동산에서 요청하시는 게 그 집 내부를 볼 수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이 있나요? 라고 묻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거 몰라가지고 안 찍어놨더니 임대 맞추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전세 임대 맞출 때 문자도 많이 보내잖아요. 그때 뭐 사진이랑 동영상 자료 같이 드리면 소장님들이 이렇게 임대 들어오실 분에게 되게 편하게 알려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 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임대를 주게 되면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뭐 그걸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특약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럼 현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혹시나 임차인 분께서 뭐 이런 거 하자나 뭐 이런 거 발생시켰을 때 서로 좀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미리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게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보통은 3년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자 접수를 만약에 저한테 11월 30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제가 12월 1일에 접수를 한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갑자기 이제 11월 30일에 화장실에 벽에 금이 갔거든요. 짝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접수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접수 기간이 어제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런 것들을 사비로 내 돈으로 다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잔금 대출을 받고 납부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저희가 이제
이제 잔금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에서 안내를 해주시긴 하는데 그 대출 실행일 때 저희가 잔금을 다 치러야 되거든요. 그럼 그 실행일에 잔금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 은행으로 그 금액만큼 상환을 해주게 돼요. 상환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그 잔금 치르는 날 그 은행에서 연계가 되어 있는 법무사님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법무사님께서 그럼 잔금 요 금액인데 대출은 지금 요만큼 남아있고 나머지 돈이 부족하게 되면 저에게 돈을 더 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알려주시는 계좌에다가 돈을 다 드리면 되고요. 그러면 그 법무사님께서는 그 돈을 다 합쳐가지고 그 분양회사 계좌가 있어요. 저희가 잔금을 상환해야 되는 계좌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다 상환을 해주세요. 상환을 하면 이제 분양회사에서는 상환 다 했다는 확인증을 주시거든요. 확인증이 있어야 저희가 키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확인증을 가지고 그 입주 지원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뭐 입주 명부 같은 것도 작성하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관련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키와 뭐 카드 관련 물품 같은 거를 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돼요. 잔금 대출을 받는다고 그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는 아니네요. 네, 맞아요. 그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다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옵션 있잖아요. 보통 옵션 많이 하시는 게 시스템 요금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 그 옵션에 대한 잔금도 내 돈으로 다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옵션에 대한 또 잔금을 상환해야 되는 계좌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 계좌에다가 다 납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키를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잔금 대출을 받으면서 내가 옵션비랑 그 나머지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을 해두고 그 돈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그 사전 점검일 때 가면 그 분양회사에서 그런 책자를 주거든요. 거기 보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고 계좌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미리 보시면서 얼마 정도 금액이 되는지 다 계산할 수 있고, 이것도 내가 잘 모르겠다 했을 때는 그 분양회사 연락처가 있어요. 전화하시면 몇 동 몇 호라고 말씀만 드려도 알아서 지금 잔금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상세하게 안내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 받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당일에 잔금을 다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저희가 통장 한도를 되게 낮게 해두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통장 이체 한도를 높게 이제 설정을 미리 해두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 뭐 잔금 상환을 하실 때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 이체 한도를 높이는 부분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그 은행에 상담 전화가 있어요. 전화 한 통 하시면 한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금 치를 때 잔금과 옵션 말고 또 들어가는 비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취득세예요. 근데 만약에 뭐 취득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택 보유수에 따라 다르잖아요. 비규제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주택까지는 보통 저희가 1.1% 이렇게 내게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가 분양가가 5억 정도라고 했을 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취득세 1.1%라고 했을 때는 분양가 5억이면 550만 원 발생하고요. 또 저희가 교육세가 붙습니다. 교육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 10%를 내게 되는데요. 550만 원에 10%니까 55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지세가 또 붙어요. 인지세는 보통 15만 원이고요. 주택 채권 처분액이라고 해서 한 9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외에도 법무사 관련 보수, 교통비, 여비, 뭐 이런 부가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법무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적게는 이게 4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감안하시고 이렇게 해서 총 저희가 이제 부대 비용이라고 했을 때는 계산을 해보면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 보통 1000만 원 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만약에 우리가 임대를 놓는다고 했을 때는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매매했을 때 그리고 임대했을 때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일포가 또 지역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하시고 그 금액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잔금 외에도 이렇게 부대 비용이 꽤 많이 드니까 이런 것도 미리 확인하고 좀 자금을 준비해 놓는 게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팁을 하나 드리면 잔금 다 치르게 되면 이제 그 입주지원센터에서 물품을 많이 주시거든요. 뭐 에어컨 리모컨이라던가 그 카드라던가 여러 가지 물품을 주세요. 그럼 그거를 내가 실입주를 할 거면 상관이 없는데 임대를 놓게 되면 이제 그 물품들을 임대 들어오신 분이 활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것도 사진을 찍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찍어 주시고 나중에 그 임대 사시던 분이 나가시게 됐을 때 그 물품들이 제대로 비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잔금 치르고 이제 이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사 업체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이게 제가 실제 경험했던 내용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사 업체 같은 경우에 좀 유명한 분이 한다 해서 그런 업체를 활용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정말 안 좋았거든요. 저희 그때 에어컨도 막 부서지고 화물도 깨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이제 책임을 안 지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이사를 할 때는 제 지인분이 너무너무 추천해준 업체가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곳은 아니었는데 그 업체를 활용했더니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사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하다고 꼭 그걸 선택하기보다는 정말 주변의 지인들이 이렇게 해보시고 직접 이제 해보시고 너무 좋았다 이런 곳이 있으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뭐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그 아파트 입주민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에 검색을 하시면 너무 좋은 정보가 많고요. 또 저희가 뭐 하자라던가 뭔가 이 아파트에서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같은 경우도 입주민 카페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가입하셔가지고 계속 정보를 많이 찾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점검하는 시기에 또 우리가 잔금도 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잔금 대출은 그럼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저희가 이제 사전 점검하는 시기가 이제 준공일 전에 한 2달 정도가 돼요. 그 시기에 저희가 잔금도 치러야 되거든요. 정말 아까 저희 PD님 말씀대로 잔금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잔금을 치를 때 저희가 2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여기 실입주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임대료를 넣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2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우리가 실입주 한다고 했을 때는 잔금 대출을 알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분양가가 이제 5억인 아파트라고 했을 때 5억이라는 돈이 다 있을 경우에는 솔직히 신경 쓸 게 없어요. 그 돈 다 주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돈이 빠듯하지만 내가 새 아파트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이렇게 흐름을 보면 저희가 만약에 분양을 받았다 했을 때 분양가가 5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을 줬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0%가 남잖아요. 그걸 이제 입주할 때 잔금을 치러야 된다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이제 중도금 대출이라고 해서 보통 60%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도금 대출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잔금하는 시기에 잔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기존에 받았던 중도금 대출 60% 그 부분도 상환을 해야 돼요. 상환을 하고 그러면 이제 잔금 대출 받은 거에서 우리가 중도금 대출 받은 금액이 있을 거고 상환한 금액이 있을 거고 내가 계약금 냈던 돈이 있을 거고 그거 다 빼게 되면 그만큼 남는 돈을 내가 또 자비로 마련해서 해야지 우리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잔금 대출을 어디에서 알아봐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통 저희가 사전 점검할 때 가면 각종 그 은행에서 다 나오셔가지고 명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미리 받아놔도 되고 또 그때 상담도 현장에서 가능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전 점검 때 못 갔다 했을 때는 그 입주하는 아파트 인근에 부동산이 많잖아요. 연락하셔가지고 잔금 대출 좀 받고 싶다 하면 그 부동산 소장님들께서 그 대출 상담자 리스트를 주시거든요.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1차적으로 유선으로 전화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략적인 나의 정보를 좀 주면 그 상담사분이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하다 아니면 대출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상담을 받아보고 대출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알려주시는 대로 서류를 챙겨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서 우리가 대출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전화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좀 궁금하신 분들 미리 저는 상담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잔금 대출은 보통 뭘 기준으로 몇 %까지 되는 건가요? 보통 저희가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잔금 대출은 분양가가 아니라 그 입주할 당시에 KB 시세를 기준으로 나와요. 근데 이 KB 시세가 보통은 저희가 이제 준공이 되고 한 2주 안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나오려면 거래가 있어야 돼요.
이 분양권이 거래가 있어야지 그걸 기준으로 시세가 책정이 되는데, 만약에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주변 신축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은행에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잔금 대출을 해줘야,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고, 좀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보면 그 주변 신축 가격과 좀 비슷하게 좀 책정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미리 그런 내가 입주하는 아파트 인근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KB 시세 기준으로 60%가 되는데, 만약에 무주택자이거나 서민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70%도 되고요. 요즘에 저희가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출 활용했을 때는 세계 최초로 내 집 마련하는 경우가 80%까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내 돈은 20%만 있으면 되고, 거기서도 내가 계약금 냈으니까 그 돈 빼면 나머지만 있으면 되니까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저희가 잔금 대출 받을 때 정말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DSR이거든요. 근데 DSR이 뭐냐면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뭐 신용대출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용대출도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잡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런 신용대출이 있다고 했을 때는 잔금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DSR을 안 보거든요. 상관이 없는데 잔금 대출은 DSR을 현재는 보기 때문에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미리 좀 알아보시면서 내가 잔금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렇게 하시면서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입주를 하려면 잔금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실입주를 만약에 하지 않고 내가 임대를 준다고 하면 어떻게 잔금을 납부하게 되나요? 저희가 보통 임대라고 하면 전세, 월세가 있잖아요. 제가 우선은 전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전세를 맞출 때도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정말 초반에 빨리 맞추는 전략, 두 번째는 좀 버티는 전략인데, 초반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저희가 그 입주 지정 기간에 전세 매물을 많이 내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입주 준공일로부터 한 두세 달 전? 빨리 좀 맞추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현재 나와 있는 그 아파트의 전세 매물을 보고요. 가장 낮게 얼마 정도 나온지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 가격과 비슷하게 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원하는 분이 있으면 그냥 맞춰드려요. 최저가에 그러면 전세를 맞추시는 거네요. 네. 그 시점에. 네. 좀 아깝지 않나요? 전세가 왠지 좀 더 받고 싶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되게 아까웠어요. 근데 제가 성향이 전 스트레스 받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맞춰버리면 제가 일단 신경을 안 쓰게 되잖아요. 그게 되게 좋았고, 실제로 제가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전세 맞춘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제가 정말 최저가로 맞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전세를 못 맞춘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대를 보니까 저는 제가 최저가라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 낮은 가격인데도 아직 전세를 못 맞춘 매물이 있더라고요. 아,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전세가 계속 더 나와서 전세 가격이 시세가 떨어진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 계속 이야기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부동산 소장님께서도 연락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월세로 내놓을 생각 없냐. 월세는 잘 나가는데 전세가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쭉 이제 끌고 오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전세에 못 맞춘 매물들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최저가로 낮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입주 물량 때문에 전세가가 내려갔더라고요. 두 번째 전략은 버티는 전략인데, 근데 이 버티는 전략을 할 때도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곳에 이제 인근 지역도 포함해가지고 입주 물량이 많은지 체크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입주가 많지 않은 곳이라고 하면 이 버티는 전략을 해볼 수 있어요. 해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입주하는 그 당시에는 물량이 많이 몰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전세가 빠지게 되면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 내가 원하는 가격대로 전세를 맞출 수 있어요. 높여서 맞출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분도 많았어요.
근데 그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 입주 지정일까지 정해진 날짜까지 잔금을 못 치르면 연체 이자가 발생해요. 이게 생각보다 연체 이자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내가 실제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그때까지 계속 이자를 물어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그것도 버틸 수 있어. 나에게 중요한 것은 전세가를 최대한 높게 맞춰가지고 내 투자금을 줄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전략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월세를 이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월세를 맞출 때 정말 유리한 부분이 뭐냐면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은 이제 전세를 맞출 때도 뭐 선순위 대출, 후순위 대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전세 보증금은 보증금이 크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있는 곳에 잘 임대를 들어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뭐 대출을 일으켜서 전세 맞추고 싶으면 시세보다 전세가를 많이 낮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자체가 전세에 비해 되게 작잖아요. 대출을 충분히 활용해서 월세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하는 아파트니까 잔금 대출이 내가 정말 가능한지, 가능하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아보는 건데, 근데 이것도 보면 저도 많이 알아봤었는데 각 은행마다 그 지점마다 다 달라요. 한도도 다를 수 있고 조건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 내가 대출 일으켜서 월세로 세팅하겠다 했을 때는 최대한으로 많은 은행에 이렇게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를 주면 대출이 좀 어렵지만 보증금이 적은 월세를 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네요. 그러면 이 월세 놓을 때 대출도 사실 그냥 잔금 대출인 거죠? 그렇죠. 네네. 그 똑같이 명함 받은 그 은행들에 연락해보면 되는 거죠? 최대한 좀 많이 알아보시면 좀 유리한 조건으로 해주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월세를 놨을 때 정말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대출을 일으키게 되면 매월 이자가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월세를 놓으면 일단 보증금도 받을 수 있고 매월 그 월세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월세를 가지고 이자를 충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내야 될 이자보다 월세를 더 높은 금액을 받으면 월세 수익이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확실하게 뭐 전세가 더 유리한지 월세가 유리한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이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마다 어떤 곳들은 그래도 전세가 좀 더 유리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좀 판별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성구 범어 4동의 대장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범어인데요. 제가 요 아파트의 전세와 월세 가격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전세 가격이 대략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33평 기준으로 이렇게 최근에 나오는 가격을 봤더니 6억 5천, 5억 9천, 6억 2천, 7억, 5억 5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좀 저렴한 전세 가격을 보더라도 최소 5억 5천 6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월세 같은 경우는 뭐 보증금 1억에 220, 2억에 180 이런 식으로 쭉 나오거든요. 쭉 나오고 보증금이 조금 더 저렴한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여기가 보증금 1억에 2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는 이걸로 좀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좀 기준으로 계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힐스테이트 범어 같은 경우 33평 기준으로 전세가 5억 5천에서 6억 정도였고요. 월세가 1억에 매월 220만 원 내는 게 있었어요. 요걸 기준으로 한번 보면 일단은 저희가 대출 금리가 5%라고 가정했을 때예요. 이렇게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220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하시고요. 요거를 5% 이 대출 이자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5억 2,800만 원이 나옵니다. 기존에 월세 보증금이 1억이잖아요. 1억에 저희가 5억 1,800만 원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거의 6억 2,800만 원이 나오죠. 근데 이게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6억 2,800만 원인데 지금 전세가 5억 5천에서 6억이니까 만약에 5억 5천짜리 전세를 선택할 수 있다면 이때는 이 5% 대출 이자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저렴한 전세를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보더라도 무조건 이게 월세로 간다고 정답은 아닌 거죠. 근데 이게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제가 대출 이자를 한 7%로 가정을 해봤어요. 이렇게 이제 됐을 때 똑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220만 원에다가 저희가 곱하기 12개월을 합니다. 12개월을 하고 이걸 나누기
이제 7% 이자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220만 원에다가 12개월을 곱하고 이거를 7%로 나누게 되면 3억 7,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약 이게 거의 3억 8천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기존에 저희가 월세 보증금이 1억이니까 1억에다가 이 3억 8천을 더해주면 4억 8천이에요. 그러면 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시켰을 때 보증금이 4억 8천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이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 5억 5천에서 6억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저렴한 5억 5천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월세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출 금리에 따라서 전세가 유리한지 월세가 유리한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고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서 선택을 하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수성 이편한 세상 2차라고 해서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단지를 한번 또 찾아봤어요. 이 단지의 전세가를 한번 볼게요. 전세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30평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신순으로 봤더니 거의 한 3억 5천, 3억 2천 이 정도 좀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은 3억 2천, 3억 5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한번 찾아봤어요. 월세를 봤더니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억에 뭐 100만 원, 1억에 125만 원. 좀 저렴한 것들은 5천에 130, 5천에 130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월세는 5천에 한 130 이 정도로 잡고요. 아까 전세 같은 경우는 3억 5천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수성이 편한 세상 2차거든요. 2차 같은 경우에 이게 33평이 지금 전세가 3억 5천, 월세가 5천에 1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일단 한번 구해보는 거죠. 대출 금리가 5%라고 했을 때 130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이 대출 이자인 5% 하면 3억 1,2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보증금이 5천이잖아요. 그러면 이 5천만 원에다가 3억 1,200만 원을 더해주면 보증금이 3억 6,200만 원이 되는 셈인 거죠. 근데 이게 전세가 일단 3억 5천짜리가 있었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5%라고 가정했을 때는 전세가 지금은 더 유리한 거죠. 근데 이것도 아까처럼 대출이자가 7%가 된다면 또 달라집니다. 일단은 이 130만 원에 12개월을 곱하고 나누기 대출이자 7% 하면 2억 2천이 나오고요. 이걸 보증금 5천만 원에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2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전세 보증금이 3억 5천이니까 확실히 이것보다는 8천만 원 정도 월세가 더 저렴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월세로 가시는 게 낫죠. 그래서 이게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갈수록 월세로 가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사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대출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월세로 가는 게 더 유리하겠구나.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간편하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시냐면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핀다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수치만 넣으면 다 계산이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봤던 것 중에 수성 이편한 세상 2차 같은 경우에 보증금 5천이었잖아요. 보증금 5천에 130만 원. 전세는 3억 5천. 넣어볼게요. 그러면 보증금 5천에 지금 13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게 대출 금리를 7%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일단 7%로 가정하고 전세가 지금 3억 5천이었잖아요. 그러면 3억 5천만 원. 그리고 대출 금리도 똑같이 7%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계산하기. 이렇게 누르면 너무 편하게 나오죠. 월세가 더 유리합니다. 매월 45만 원씩 총 1,08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세 같은 경우는 매월 나가는 월세가 130만 원에다가 이자까지 봤을 때 29만 1,000원. 그러면 요 금액이 지금 매달 나간다는 거거든요. 거의 160만 원 정도가 매달 나가요. 그래서 총 비용 2년 동안 봤을 때 3,820만 원이 나가는 거고 전세 같은 경우는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200만 원 정도가 이제 매달 나가는 거죠. 그리고 총 비용이 4,900만 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월세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해요. 제가 요거를 대출금리를 낮춰볼게요. 만약에 5%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때는 아까처럼 전세가 더 유리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매월 5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로 가게 되면 매월 130만 원에 매월 이자 20만 원 정도 해서 거의 150만 원 정도가 나가잖아요. 2년 동안 총 비용이 3,620만 원인데 전세 같은 경우는 매월 이자가 145만 8천 원 정도고 2년 동안 하면 3,500만 원. 그럼 비교했을 때 조금 전세가 더 저렴한 거예요. 대출 금리가 또 얼마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이게 아파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입주 물량이 좀 많은 곳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또 전세가가 많이 낮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저 전세가가 낮으니까 월세를 가는 것보다 전세로 가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내가
내가 가려고 하는 단지가 있다고 하면 전세와 월세를 비교를 하면서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오르는데 내가 정말 살아야 되는 집에 그런 전세와 월세까지도 많이 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고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힘들겠지만 항상 이 또한 우리가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소치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